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 0.68명,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시급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부와 야당이 1월 18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약과 대책을 같은 날 내놓았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해결이 특정 정당을 떠나 국가 차원에서 절실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저 마련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성의 출산 휴가 연장,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초등학생 3학년까지 자녀 돌봄 휴가 연 5일 신설 등도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측과 무관하게 자동 육아휴직 부여 등 여당과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내놓은 대책도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1억 원 결혼 출산 지원금은 외국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과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되고 이자는 출생 시 원금 50% 감면, 세 자녀는 전액 감면됩니다. 헝가리는 2018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서 혼인 건수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보았습니다. 결혼 시 1,000만 포린트 약 3,850만 원을 대출해 준 뒤 5년 내에 아이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셋째를 출산하면 원금 일부 및 전액 탕감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미혼모나 비혼 출산에 대한 아이 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도 해볼 만한 사안입니다. 프랑스가 사실혼 커플에게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팍스를 통해 인구 증가를 경험한 만큼 우리도 비혼 출산 지원도 대폭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이전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위원직 사퇴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출산이가 인구 감소 흐름에 맞춰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도 맹목적 출산율 높이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앞서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인구 정책을 짜온 전문가 2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면서 저출산의 정책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위는 위원회 조직이란 태생적 한계 때문에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습니다. 명색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장관급이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은 강가에서는 힘없는 조직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권도 다른 부처를 조정할 힘도 거의 없는 데다 실무 인력도 30명 안팎에 불과한 미니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인력도 다른 부처에서 잠시 파견 나온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파견 기간도 1년 내지 1년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문성이 쌓일 틈도 없고 소속감도 떨어집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차라리 기재부 예산실이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인균의 성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인지 저출산위는 대통령 아젠다에서도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위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3월에야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비단 조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저출산위로는 인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출산율이 1.26명까지 떨어진 2005년 1억 총괄상이라는 특임 장관직을 만들어 출산율 급락을 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저출산위 회의에서 인구는 안보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가 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저출산위를 실질적 정책을 관장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른다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합니다. 이어 2023년 0.72명으로 떨어지고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합계 출산율 0.68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0.68명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 OECD 38개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인데 우리나라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을 두고 로스 다우슨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는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지 미니1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를 언급하며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출산율을 들은 미국 대학 교수가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면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EBS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은 인터넷 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야가 대안을 내놓고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저출생 대책은 국가 현안에서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나 예산 지원 등에서 초당적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정부도 여야 구분 없이 좋은 제안이라면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정부도 정무적 판단에 매몰된다면 어떤 명안이 나와도 저출생 위기 극복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차제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조직을 인구부와 같은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검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